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폭우 때문에 다들 큰 피해 없으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아무쪼록 모두 무사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시간 참 빠르네요. 엊그제 2022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네요. 전 빠른 세월을 몸소 느끼고 있는 이른이 다 돼가는 60대 여자이자 효자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이 들기 전 꼭 랄라에서 사연 하나를 듣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돼볼까 합니다. 사연이 채택될진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없던 시절 쌀밥이 귀해서 옥수수밥과 보리밥을 겨우 먹을 수 있어 입에 풀칠하던 시절. 제 나이의 노인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강산이 여러 번 바뀌며 살만한 나라가 되었죠. 어릴 적 못 먹고 커서인지 유전의 탓인지 키가 작고 빼빼 마르게 성장했어요. 20이 되어도 키가 150까지 자라고 더는 크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 결혼은 지금처럼 여러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 배필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굴 몇 번 보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천만다행으로 곱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마을 남자들이 신부로 데려가려고 안달이 났답니다. 개중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오게 되었죠. 당연히 부모님은 제 인생의 일생일대 기회라며 당장 시집을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부잣집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인 만큼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림만 차린 부부들이 대다수였는데 전 전통혼례까지 치르면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저택인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그 시대 어른들처럼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들이었어요. 여자는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 내조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규칙을 미주알고주알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작한 시집살이는 꽤 힘이 들긴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쪽방에서 살던 제가 몰랐던 살림살이가 넘치도록 많았으니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눈치 하나는 빨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신 일들은 빠릿빠릿하게 해냈어요. 그리고 시집살이를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반찬도 고기와 생선이 매일같이 올라왔는데 눈치껏 몇 조각을 제 입에 넣을 수 있었죠. 먹는 것에 한이 맺힌 저로서는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돼도 삼시세끼 밥만 잘 먹으면 행복하다는 게 저의 크나큰 행복이었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가 몇 달 지나가자 시부모님이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되고 당연히 아들만을 강조하셨네요. 남편과 전 금실 좋은 부부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임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공했고 제가 먹는 음식들은 더 푸짐하고 맛있는 것들로 이루어졌답니다. 만삭이 되고 출산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훈계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이번에 아들을 꼭 낳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딸을 낳게 돼도 괜찮아. 아이는 얼마든지 많이 낳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 말거라. 하지만 아들은 꼭 낳아야만 한다. 그렇게 못하면 넌 이 집의 며느리로 평생 지낼 수 없어. 내 말 알아듣겠니? 네? 네, 어머니.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볼게요. 그리고 꼭 손자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엔 왜 그리 아들이 귀하다고 여겼는지. 저뿐만 아니라 제 나이 때 많은 분들이 출산하기 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분만을 해야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했죠. 그렇게 분만실에서 13시간의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뱃속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 혼절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는지 딸이 태어났는지 가늠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들이네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좋았지만 시댁에서 며느리로 평생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안도했고 기쁨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전 회복실에서 오랜 시간을 자게 되었고 달콤한 꿈까지 꾸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감정을 겨우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충격의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기 눈이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모님, 아이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네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는 의사 선생님이 착각한 거라 생각했어요. 제 아무리 전문가여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처럼 실수로 잘못 판단했길 바랐죠. 하지만 제품에 안긴 아들은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고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결국 전 아들에게 두 눈을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오열하고 말았고 오랜 시간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고 하자 있는 자식을 낳았다고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남발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아들 낳으랬다고 이런 봉사 아들을 낳니? 아휴, 사내 구실은커녕 사람 구실도 하기 힘들게 생겼네. 우리가 실망은 했다만 다음번에는 건강한 아들로 낳거라. 며느리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망치다 못해서 가문에 망신을 끼치는구나. 우리 가문에 장애인이 웬 말이냐. 어휴, 가난한 집구석에 사는 걸 며느리로 받았던 게 문제가 있던 거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으니 이런 애새끼를 낳은 거라고. 전 꿀먹은 벙어리로 시부모님의 모진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왜 그리 바보같이 듣고만 있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은 엄마인 저의 사랑만을 받고 자라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들을 봐도 보는 채 만취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식구들은 바로 둘째 준비를 하라고 일렀는데 애석하게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이 지나고 2살, 3살이 되어도 동생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전 시댁 식구들의 분노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애를 제대로 낳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혔답니다. 한편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은 매일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며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못난 애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아들 녀석은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속삭여 주었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탓이 아니야. 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 수혁아, 엄마 안 울어. 하품해서 눈물 나온 거야. 엄마 얼굴은 세상에서 제일 예쁠 것 같아. 맞지? 아니야. 우리 수혁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겼어. 아들을 안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매일같이 둘째 소식이 없냐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저로선 죄송하다는 대답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일출 때 바닷가를 내려가서 강렬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아들이 시각장애가 있긴 하지만 아주 밝은 빛을 보면 눈앞에 주황빛에 빛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서 아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을을 조금 벗어나서 동해바다의 일출을 보여주었어요. 아, 엄마, 빨개요. 눈앞이 붉게 타올라요. 이게 태양인 거죠? 진짜 멋져요. 수혁아, 보이니? 태양이 조금 더 떠오르면 더 밝게 보일 거야. 우리 아들, 나중에 크면 저 태양만큼이나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장담한다고. 전 이미 엄마 옆에 있어서 빛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한테는 태양이니까요. 7살 아들이 하는 말들은 음유시인 그 자체였고 절 기쁘게 하는 말들을 미리 연구를 했는지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답니다. 멀리 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모래사장을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듣게 해주었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었죠. 못난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8살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야 했는데 일반 학교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맹인 학교에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예뻐하진 않았지만 아빠 노릇은 끝까지 하려는 건지 아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맹인 학교 중 가장 비싸고 좋은 곳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학교는 저희 집과 거리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등하교를 편하게 시켜주었죠. 아들은 학교에서 금세 유명해졌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말이죠. 수혁이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글쓰기와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뿐이지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뛰어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모두 앞을 보지 못할 뿐이지 다른 감각은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다며 큰 인물이 될 거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답니다. 비록 시댁에서 봉사아들을 낳고 더는 애를 못 낳는 하자 있는 계집이라 욕을 먹으며 지냈지만 아들을 보는 행복에 젖어서 나쁜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물 흐르듯 잘 흘러가는 듯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9살이 되던 해 저에게 엄청난 역경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입을 맞췄는지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홀몸이 아니었고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였죠. 시댁 식구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애미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의 연은 진작에 끊었어야 했는데 올해도 질질 끌었다. 네가 아이를 더는 못 가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물러나는 게 낫겠다. 어머니, 제가 질질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저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요. 너 눈치가 왜 이렇게 없니? 아까 우리 집에 들어온 여자 못 봤니?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들어왔잖아. 앞으로는 그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게야.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라고 하더라. 의사한테 꼬치꼬치 물어서 들은 확실한 대답이야. 우리 집 가문에 봉사 아들만 있으면 되겠니? 정상적인 아들도 있어야지. 이미 얘기가 끝났으니까 넌 도장이나 찍고 나가면 된다. 우리가 널 배려해서 그래도 방 한 칸 얻을 돈은 주마. 그걸로 새롭게 시작해.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좀 어렵겠지만 적응되면 금세 좋아질 거야. 잠시만요. 혼자 살다뇨? 제 아들 수혁이는요. 지금 저 혼자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발요. 저 내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쓸 테니까 제발 수혁이랑 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정말 구제불능이네. 아니,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참말 말고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어머니, 제발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수혁이랑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전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두 손을 빌었습니다. 저에게서 수혁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말이죠. 이혼을 하라면 할 테니 수혁이만큼은 제 곁에서 떼어내지 말라고요. 하지만 반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 없던 전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방을 얻었고 자주 시댁 앞을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매일 부은 눈으로 시댁을 찾아가 봤지만 돌아온 건 소금 세례와 욕바가지가 전부였네요. 거의 반 미쳐버린 전 마을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버렸고 시아버지의 입심을 더해서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고향에 미친 여자가 있는 게 망신이고 거슬리니 빨리 떠나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게다가 이혼이라는 흠을 가진 여자였으니 마을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빨리 사라지라며 밤낮을 막론하고 창문에 돌을 던지는 이웃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참고 견뎌내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몇 달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조금 잠잠해지자 다시 시댁을 찾아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처음 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르신은 누구신데 여기 계세요? 여기 저희 시댁인데? 아이 소문이 무성한 그 미친 여자로구만. 아이 자네 시댁 식구들 이사 간 지 몇 달 지났어. 집과 땅을 다 팔고 도시로 갔다 더구만. 이제 여기에 자네가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게. 안 돼요, 어르신.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저희 시부모님이 시킨 거죠. 전 어르신을 밀치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식구들은 저희 식구들이 아니었고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답니다. 그제서야 수혁이와 시댁 식구들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전 낙심하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아들이 어디로 떠났는지 마을 사람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고 대답했고 찾아도 소용없으니 빨리 잊고 마을을 떠나라고 훈계를 했답니다. 아들을 잃은 전 매일 실신한 채로 방 안에 누워만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끼지도 못할 만큼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렇게 삶을 버티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서울로 가기로요. 그곳에서 살다 보면 우연히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짐을 싸서 시골 마을로 떠났답니다. 서울에 어딘지 모를 곳을 방황하다가 한 여관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어요. 배운 것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던 전 아무 일이나 찾게 되었고 이틀 만에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에 취직했답니다. 처음에 설거지부터 해야 한다 해서 하루 종일 주방 개수대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뚝배기를 싹싹 닦는 게 전부였어요. 머릿속에는 아들 생각으로 가득한 채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아들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전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식구들과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 제가 빠져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착각까지 들어서 혼란스러움을 잊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기로 했죠.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던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 나이 32살이 되던 때였는데 어느 단골 손님이 절 예쁘게 봐주셨는지 여러 번 구애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처럼 이혼하고 아들과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자식이 그리워서 그분의 구애가 반가웠어요. 새로운 자식들을 만나게 되면 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 나아질까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새로 생긴 아들, 딸은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였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게 되었고 아이들의 좋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네요. 단골 손님에서 남편이 된 그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달라고 하면 당장 우주여행을 할 기색으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절 바라봐 주었어요. 인품도 훌륭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 저에겐 과분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이는 제가 국밥집에서 일하는 게 고생스러워 보이고 아이들과 하루빨리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일을 그만두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 딸은 셋이 보내는 시간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잃어버린 아들 수혁이에게 해주지 못한 추억들을 선물해 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사랑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들도 절 친엄마 이상으로 잘 따라줘서 수혁이만큼은 아니지만 제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 아들, 딸이 시집 장가를 가게 되었고 남편과 전 환갑의 나이가 되어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남편은 아들, 딸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저와 단둘이 살 조금의 노후 자금만을 남기고 일찌감치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니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거의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 전화를 가장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자주 했답니다. 마음 약한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주었죠. 여보, 민철이랑 민지가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렇게 착한 애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찾아오지도 않고 돈 달라는 전화만 하네. 아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아이, 그나마 내가 퇴직금 받아놓은 게 있었으니 도움이라도 되지. 나중에 또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한텐 이제 이 작은 집 하나뿐이잖아. 당신을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할 따름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나한테 써? 자식들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특별한 일 없이 남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수술은커녕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무의미했답니다. 결국 그이는 저와 조용히 지내다가 떠나고 싶다면서 끝까지 제 곁에서 따뜻한 말, 재밌는 말을 해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아들과 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찾아온 겁니다. 암 소식을 알렸을 때 조만간 찾아온다고 둘러대더니 결국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나서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3일장 내내 뭐가 그리 좋은지 조문객들과 하하호호 떠들며 술을 마시는데 그걸 본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고 곧장 보험회사로 찾아가서 사망보험금을 받아갔다네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절 더는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전 아이들과 쌓았던 추억을 회상하며 미운 마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이들도 저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깨우칠 거라 믿었죠. 그리고 제 믿음대로 얼마 뒤 아들과 딸이 절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웃게 되었어요. 민철아, 민지야, 아유, 한 달 만이네. 엄마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아들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딸이 무심하게 인사하더군요.
네, 뭐 겸사겸사. 얼른 들어와. 엄마가 밥 해줄게. 오랜만에 우리 애들 든든하게 먹여야겠다. 저 혼자 신나서 밥상을 차리는 동안 아이들은 저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는지 소곤대며 앉아있더라고요. 전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저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맛있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저희 세 식구가 식사를 하게 되었고 들뜬 전 계속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이 제 호들갑을 멈추게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엄마, 저희 돈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애 낳고 사느라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래서 민지랑 같이 장사 좀 해보려고 식당을 받았어요. 아버지 보험금으로는 좀 부족해서 보태줬으면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가 가진 돈이 없어서 말이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떡하지? 이 애미가 부족하고 못나서 미안하다. 제가 한숨을 내쉬듯 대답하자 딸아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돈이 왜 없어요? 이 집이요. 이거 우리 아빠 재산이잖아요. 엄마는 여기서 공짜로 지내는 거고.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정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제야 아들딸이 절 왜 찾아왔는지 가늠할 수 있었죠.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돈으로 달라는 말을 하려고 온 거더라고요. 돈 한 푼 없는 제가 어디로 가든 아무 상관없듯이 말하는 자식들이 못내 섭섭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엄마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죠. 그래, 이 집 팔도록 할게. 오늘 내놓을 테니까 팔리는 대로 돈 보내줄게. 그런데 민철이 민지야, 엄마가 비록 새엄마지만 너무 남처럼 대하지 말아줘. 이 엄마는 너희가 친자식이라고 생각해. 다음에 밥 먹고 싶으면 전화해. 엄마가 언제든지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아이들은 집 팔리면 바로 돈을 넣으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빈털터리가 되었고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참 바보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돈이 없으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름 바쁘게 사니 재미도 있었고 수다를 떨 동료들이 있어서 사는 맛도 느껴졌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시급도 오르고 4대 보험까지 들어줘서 큰 만족을 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몸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기까지 했고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늙고 아파졌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신부전증이라면서 혈액투석과 약물 복용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제 신장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신장 이식까지 염두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금세 좋아질 거라 믿고 매주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병원비였죠. 민철이 민재에게 집을 팔고 돈을 해줬을 때 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들어놓은 보험을 모두 해약했기 때문에 제 돈으로 모두 치료비를 충당해야 했답니다. 여러 차례 투석을 하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날 때쯤 살고 싶은 마음과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연락했답니다. 민철아, 엄마야,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고 엄마가 지금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병원비요? 제가 왜요? 이제 그쪽이랑 우리는 남남이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엄마지 아직도 엄마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전화를 주면 곤란하죠. 제가 무슨 그쪽 물주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아들의 말을 듣자 더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고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투석을 다니다 보니 저와 비슷한 환자들이 옆자리와 앞자리에서 같이 투석하는 걸 보게 되었고 저에겐 없는 보호자들과도 친해져서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말을 건네기도 했답니다. 그중 제 또래 되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려서 저에게 언니 하며 살갑게 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남편은 저보다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이식까지 가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니, 가족이 없어요? 그동안 쭉 보니까 늘 혼자 오던데. 아니, 있어. 아들하고 딸. 둘 다 사는 게 좀 바빠서 거의 못 보고 살고 있네. 그래도 둘이 크게 식당까지 차려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와서 봤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언니는 이식 받을 정도로 안 좋다면서요? 자식들한테 검사 받아보라고는 해봤어요? 그게 내가 아픈 걸 말하지 않았어. 괜히 바쁜데 방해만 되고 늙은 엄마 살린다고 큰 수술 시키고 싶지 않거든. 그러자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말이죠. 그러다 동생과 병원 휴게실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동생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미주알 떠들더라고요. 전 동생 이야기가 재밌어서 집중해서 들었고 둘이 하하호호하며 재밌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웃다 보니 아픈 것도 다 잊혀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동생이 이번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서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까 싶어서 동생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부잣집에 시집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이혼과 재혼, 새로 만난 자식들과의 추억들을 이어서 말하다가 마지막 남편의 죽음과 재산을 모두 준 것까지 장황하게 다 말해주었죠. 게다가 얼마 전 병원비를 빌리려고 전화했다가 남남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것까지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동생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민철이와 민지 흉을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전 동생이 뭐라 하든 허허 웃고 말았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제가 낳은 수혁이 사진을 말이죠. 그런데 동생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언니, 이 사람이 언니 아들이야? 혹시 이름이 이수혁 맞아? 네가 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아니? 너무 놀랍다. 언니, 이수혁을 모른단 말이야? 이수혁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다고. 잠깐 기다려봐. 내가 이 사진이랑 똑같은 거 보여줄게. 그리고는 잠시 병실로 다녀오더니 묵직한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언니, 이거 봐봐.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거야. 뭔데 그래? 동생이 준 책 표지에는 이수혁 자서전이라는 제목이 써있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첫 장부터 제 아들 수혁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며 읽어봤더니 글쎄 제 아들이 오페라 가수였답니다. 실력 있는 오페라 가수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지 많은 경력들이 쓰여 있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음악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왔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눈에는 눈물이 주렁주렁 매달렸답니다. 게다가 최연소 나이로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서 많은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읽었어요. 수혁이가 오페라 가수의 교수라니. 아이고 성공했구나. 잘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수혁이 인생에 끼어들지 않길 잘한 거였어.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니가 옆에 있었더라면 더 크게 성공했을 거야. 그럴까? 어쨌든 네 덕에 내 아들 소식을 다 듣고 너무 좋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날 잊었을 거야. 그렇게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죽기 전에 수혁이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편히 눈 감아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데 옆자리 보호자였던 동생이 병실문을 열며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아유, 너도 참 괜히 허튼데 돈 쓴 거 아니야? 내 선물은 돈 주고 산 거 아닌데? 그럼 지금 공개할게. 하나, 둘, 셋! 동생은 숫자를 세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수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수혁아, 엄마? 잠시만요. 제가 그쪽으로 걸어갈게요. 수혁이는 동생의 도움으로 제 앞까지 걸어왔어요. 전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네요. 이윽고 수혁이가 제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고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맞다, 우리 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울보여? 아들, 엄마를 기억하니? 예? 아들이 엄마를 기억 못할 리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긴 했지만 전 엄마를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고요. 제 손에 닿는 엄마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요. 그리고 수혁이는 누워있는 제 품에 안겨서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말라면서 아들인 자기가 절 살려주겠다고 신신당부했답니다. 아들은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술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며칠 뒤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도 아들도 건강할 수 있었어요. 전 아들에게 수십 년 만에 만나서 수술대에 눕히게 된 걸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하지만 살 수 있어 행복했고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주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서울로 이사 온 지 몇 년 뒤 시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후 전남편과 재혼한 계모가 아들을 심하게 차별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대요. 그때 계모와 이복동생은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나버렸고 전남편은 더 깊이 술독에 빠지게 되었고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수혁이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다네요. 제가 몰랐던 아들의 특기인 노래 때문에 앞길이 탄탄대로였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죠. 전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잘 커줘서 고맙다고 연신 칭찬을 해줬네요. 그렇게 출세한 아들 덕에 전 대저택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아들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이젠 저도 함께 살게 되었죠. 수혁인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겠노라며 오래오래 살아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아들 덕분에 병도 낫고 돈벼락까지 맞은 거였죠.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절 매몰차게 버린 민철이와 민지가 어떻게 알고 저와 수혁이가 사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대저택에 살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절 끝까지 엄마로 생각했더라면 수혁이에게 부탁을 해서 도와줬겠지만
저는 자식들이 아닌 남남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 아이들 소식을 들었는데 운영하는 식당이 쫄딱 망해버렸고 둘 다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 욕심 내더니 제풀에 무너지고 만 거죠. 여하튼 저와 상관없는 아이들이니 신경 끄고 살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 아들 수혁이와 오랜만에 동해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들 녀석은 아직도 제가 일출 장면을 보여줬던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눈앞이 빨갛게 물드는 게 너무 좋다면서 절 보고 싶을 때마다 동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꾹꾹 눌러서 몇 자 적어봤는데 이제 막을 내려야겠네요.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예상되시죠? 수혁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몸도 낫고 행복도 찾다 보니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는 소원이 생겼답니다. 아들 녀석은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고 하지만 전 우리 아들 내면을 사랑해줄 아름다운 여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파란만장하고 희로애락이 가득한 제 이야기에 위로가 되셨길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